지금부터 오늘 준비한 식품 화장품 통관 FDA 라벨링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A 총영사관의 손성수 영사라고 합니다. 저는 무역하고 경제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온라인 세미나는 저희 LA 총영사관이 주최를 하고 한미관세 무역 연구 포럼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공동으로 주관해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세미나는 2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진행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발표자분들이 총 4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발표 중간에라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은 발표가 마치고 나서 또 저희가 시간이 부족하면은 발표 중간에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채팅창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 자료는 저희 LA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이미 제가 올려놨습니다. 제가 곧 채팅창에 발표 자료 링크를 올려드릴 건데요. 발표 자료를 지금 별도로 보시면서 오늘 세미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세미나 발표 영상하고 발표 자료도 함께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에서 놓치신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못 보신 분이 주위에 있으시면은 나중에라도 발표 영상을 통해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LA 총영사관의 박경재 총영사님의 인사 말씀으로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재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 총영사관에서 그 대미 수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많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는 이커머스 마케팅 세미나와 4월 달에는 무역 지식재산권 세미나에 이어서 오늘은 이커머스 주요 품목인 그 식품 화장품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세미나를 준비해 주시고 직접 발표까지 해주실 한만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 지사장님,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김진정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 앤드류 박 LA 총영사관 공익관세사님, 김진아 JK 바이오사이언스 대표님, AT 박지혜 과장님 등 다른 연사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들으니까 오늘 세미나에 등록하신 분이 약 440여 분이라 그러는데 바쁘신 중에도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180명 가까이 들어오셨네요.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식품 및 화장품의 대미 수출을 위한 그 수출입 통관, FDA 등록, 라벨링 등에 대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상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미국 내 이커머스 소비 시장이 전년 대비 약 44% 성장하는 등 최근 이커머스 비즈니스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한류 콘텐츠 인기 상승으로 한국의 식품 화장품에 대한 미국 내 수요가 크게 높아지고 있어서 현 시기가 미국 시장 진출의 적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통제가 풀리면 이 마스크를 벗음으로 인해서 화장품 수요가 많이 증대가 되고 또 지난번 그 라티노 커뮤니티 라티노 대형 매장과 한국기업협회와 MOU 체결을 통해서 우리 맛있는 건강식으로 소문이 난 K푸드가 라티노 마켓시도 진출할 길이 열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신 여러 문제들을 미리 대처하시고 여기 자료가 이제 LA 조금 전에 손성수 형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영사관은 앞으로도 동포 상공인들의 비즈니스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여러 가지 온라인 세미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좋은 세미나 의견들이 있으면 많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영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오늘 발표 자료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제가 그 링크를 채팅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오늘 그 세미나는 2시간 정도 할 예정이고 발표 중에라도 언제든지 질문을 채팅창으로 가급적이면 채팅창에 모든 참석자가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유하셔가지고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다른 분들도 같이 질문을 보고 이런 내용을 더 빨리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발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김진정 법무법인 HCI 대표 변호사님이시고요. 동시에 한미 관세무역 연구 포럼 회장님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동시에 저희 LA 총영사관 경제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김진정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우리 또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박경재 LA 총영사님과 또 경제무역 관세 담당 손영수 형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AT센터 우리 한만우 지사장님과 여러 강사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우리 LA 총영사관이 점점 우리 중요한 그 세미나의 플랫폼이 돼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쉐어 스크린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능성 식품의 그 미국 수출을 할 때 표기되는 라벨에 표기되는 그 문구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고요. 그래서 오늘 수입 특별히 이제 이 기능성 식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약간 식품 수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약간 우리가 검토를 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가 짧지만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식품 수입 절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왜 통관 보류가 되는지 그런 이유들, 그리고 라벨링 규정이 뭐다, 그리고 기능성 식품의 표기 기준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수입 절차를 간단하게 보면요. 한국에서 우리 식품 수출을 미국으로 할 때 이 FDA 시설 등록 번호를 가지고 그리고 그 식품이 선적되는 그 선화증권, 빌 오브 레이딩, 그리고 인보이스, 표장 명세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US CBP하고 세관이죠. CBP와 FDA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전에 보고를 하면 FDA에서 이 빅데이터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문제가 있는 제품들 혹은 뭐 랜덤으로 찾아내가지고 가끔씩 이 수입을 통관을 보류시키거나 통관을 거부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수입자가 이런 노티스를 받게 됩니다. 그 노티스를 받게 돼서 수입이 보류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을 이제 우리가 막기 위해서 세미나가 필요한 겁니다. FDA에서 이 한국 식품을 이 통관을 거부 또는 보류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해 식품 어덜트레이션이죠. 아니면 이 허위 표기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미스브랜딩이 메인 이유고, 이걸 조금 더 익스텐드 해보면 식품 생산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수료들, 그리고 식품 수입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수료들이 미비로 인해서 생겨난다고 볼 수 있고, 또는 FDA 식약청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국 식품 통관 거부의 한 45%, 연도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해는 42%, 어떤 해는 48%, 대충 한 45% 정도가 이 미스브랜딩, 허위 표기로, 즉 라벨링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통관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 법규가 이 식약청법 433조 또는 우리가 이건 연방법 법규고요. 아무튼 이 403조에 의해서 이 미스브랜딩이 될 경우는
이런 false, misleading 이런 법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수출하는 한국 식품에 붙어 있는 이 레이블, 라벨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이 미스브랜딩이라는 뜻이죠. 단지 우리가 검사에서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무사한 거지, 뭐 이게 우리가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식품 라벨링은 미스브랜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허위 광고를 하면 안 되겠고, 또 아닌 사실을 적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라벨링을 조금 한 5분 정도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성 식품의 라벨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 식품의 라벨링을 제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보통 우리 식품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구를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링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레이블은 글자 그대로 제품 포장지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글들이죠, 한마디로. 근데 이 레이블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웹사이트다, 포스트다, 전반적으로 이 식품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이 커뮤니케이션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FDA에서 웹사이트를 보고 이 식품의 어떤 미스브랜딩을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이 식품 라벨링을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기가 짧은 시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지난번 영상관 우리 작년에 했던 이 식품 라벨링 관련 그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능성 표기에 관한 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AT센터에서 제작한 이 기능성 표기 규정 준수에 관한 그 AT 본사의 웹사이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것을 참조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제가 5분 동안 잠깐 라벨에 관한 얘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벨링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식품이 미국 FDA에 잡힌다 그러죠. 우리가 잡히는 경우가 크게 보면 8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8가지를 제가 제목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굉장히 웃기는 얘기죠. 영어로. 이게 정말 이런 얘기 하기 참 뭐하긴 한데, 정말 아직 한글만 사용해가지고 가져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직도 좀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곤란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로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뭐, 식품 이름 적는 게 이게 뭐 대수냐?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상당히 그렇지가 않고, 이 제품이 이 이름, 이 스테이트먼트 오브 아이덴티티는 그 제품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이어야 됩니다.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제품이 다른 제품과 구별되어지는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품목명을 적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샘플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이 순중량 표기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요. 이런 것들이 많이 미스되어서 들어오죠. 여기 보면 그로스 웨이트가 아니라 네트 웨이트입니다. 네트 웨이트를 미국 도량량에 맞게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 영양 성분표인데요. 영양 성분표는 2021년부터 새롭게 개정이 되었죠. 이런 개정된 양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아마 우리 김진아 강사님이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양 성분표를 이제 외국어가 있는 경우, 한글이 포함되는 경우는 양쪽 다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원점의 인그리디언트죠. 이 인그리디언트로 인해 가지고도 많이 잡힙니다. 왜냐하면 그 인그리디언트로 표시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을 표시하는 바람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엘러진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6번째죠. 그리고 이 엘러진은 원재료명, 이 인그리디언트 밑에, 그리고 제조사 이름 바로 위에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조사 이름, 디스트리뷰션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빙 사이즈인데요. 이 서빙 사이즈도 굉장히 많이 FDA에서 문제를 삼아서 거의 뭐 매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디테일한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거 원하시면 우리 영상이나 우리 김진아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통관과 라벨링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functional food, 기능성 식품의 표기 규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설명이 약간 좀 제가 좀 내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렵다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법규들을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쉬운 방향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간 좀 새로운 두 번째 제가 강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능성 식품에 대해 정의를 제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능성 식품의 라벨링 규정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궁금해하는 이 기능성 표기. 자, 우리가 예를 들면 홍삼이 기능성 식품의 어떤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기능성 식품을 한국에서는 수출, 미국에서는 수입해 왔을 때 거기에 붙어 있는 예를 들면 광고 문구, 예를 들면 면역성 정진이다, 아니면 숙취에 좋다, 이런 말들을 쓸 수 있는지, 어떤 말을 쓸 수 있는지, 그럼 어떻게 등록하는지, 허가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이런 것을 하려면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functional food의 정의인데요. 우리가 이걸 functional food라고 그럴 때 기능성 식품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이타민도 우리가 몸에 좋으니까 기능성 식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신선 제품 같은 것도 기능성 식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타민 W도 기능성 식품이죠. 약간 인공적이고 이쪽은 자연적인 그런 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능성 식품을. 그런데 이 기능성 식품이 뭐다고 정의를 하기 전에 이 FDA에서 말하는, FDA 식약청법에서 말하는 이 푸드가 무슨 뜻이냐를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푸드는 사람이 먹는 거겠죠. 동물이 먹는 것도 이 푸드입니다. 푸드의 정의는 상당히 브로드하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게 푸드냐 푸드가 아니냐, 예를 들면 이게 푸드냐 코스메틱이냐 드락이냐, 그런 기준을 할 때 판단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맛으로 먹느냐, 향을 고려하느냐, 뉴트리션을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푸드가 될 수 있고, 다른 약이나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를 좀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 약품이죠, 드락, 그리고 푸드입니다. 이 푸드를 오랫동안 이 분야에 일을 하신 분들도 좀 굉장히 혼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좀 약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푸드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functional food, 기능성 식품을 다 포함합니다. 그죠? 기능성 식품도 예를 들면 홍삼 주스도 푸드입니다. 당연히 푸드입니다.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는 예를 들면 홍삼정입니다. 홍삼정도 당연히 푸드입니다. 약품이 아니에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 비타민이나 이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가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푸드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기능성 식품의 functional food의 법률적인 정의를 보면 실제로 이 법률적 정의가 없어요, FDA에서. 자, 그래서 다른 협회에서 정의를 하고 이러는데 그게 무슨 legal meaning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능성 식품은 potentially positive, 그러니까 기본 영양소를 넘어서 몸에 좋은 것을 기능성 식품이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표기가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펑태기를 수입한다고 치자고요. 펑태기를 수입하면 그냥 펑태기 수입하면 돼요. 근데 펑태기 위에다가 정력에 좋다, 간에 좋다 안 쓰거든요. 안 쓰면 기능성 식품이든 아니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 functional food는 몸에 좋기는 하지만, 기능성 식품 몸에 좋기만 하지만 약품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이 식이보조식품을 포함해 기능성 식품은 약품이 아니다는 것. 즉 치료나 질병 진단에 도움 주는 그런 식품이 아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functional food의 라벨링 규정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식품은 법률상으로 어떤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되느냐? 다르지가 않아요. 그냥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8가지 중요 안점을 보여드렸는데 그냥 식품의 라벨링 규정을 따라가면 됩니다. 단
단 거기다가 뭔가를 표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영양신분표 다를 바 없어요. 단지 이 기능성 표기를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면 광고 문구를 넣을 수 있냐 없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일 때는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는 글자 그대로 식이 보조 제품입니다. 이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를 가지고 먹고 살지는 않아요. 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만 갖고 하지 않습니다. 식품 가지고 합니다. 그죠? 요 내용은 우리가 제가 보여드리는 이 핸드아웃을 참조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능성 식품 라벨링 규정이 왜 중요한지 볼게요. 예를 들면 홍삼을 담은 석류 주스는 그냥 음식이에요. 그냥 푸드입니다. 컨벤셔널 푸드예요. 홍삼 엑기스 100%는 홍삼정처럼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로 분류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가 요구되는 그 레귤레이션을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자, 홍삼을 담은 석류 주스는 컨벤셔널 푸드입니다. 그냥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냥 라벨링의 일반 음식의 라벨링을 따르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분명히.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기능성 식품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홍삼 제품을 보겠습니다. 그 홍삼 제품 중에서 이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로 나오고 있는 제품들, 미국에 시판되는 제품들이죠. 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약으로 돼 있죠.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약품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약이 아니라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입니다. 그죠? 몸에 좋은 겁니다. 일단은. 그러나 이걸 가지고 음식을 대용해서 하루 세 끼 이거 먹고 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건 다릅니다. 홍삼 주스는 예를 들면 박재 회장님이 좀 더 지금도 참 굉장히 좋으시지만 더 날씬하게 내가 밥을 안 먹겠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3일 동안 이것만 먹고 살겠다. 그럴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셔요. 자, 이거는 음식을 대신해서 사람이 먹는 거죠. 그렇죠?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는 이 식이 대용품이 아니다는 거. 글자 그대로 식이 보조품이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홍삼 제품, 이 컨벤셔널 푸드입니다. 그죠? 그냥 홍삼 내용이 조금 들어갔다는 거지. 그냥 드링크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왜 뭐가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를 분류하는 게 중요하냐? 왜?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를 분류하면 같은 기능성 식품이라도 뭔가 좀 추가로 좀 적어야 되는 내용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라고 이 제품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게 리퀘어먼트입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그렇게. 자,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수출할 때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를 분류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라벨링의 이 영양 분석표가 좀 달라요. 영양 분석표가 그냥 일반 음식일 때는 이러는데 다이어트 서플리먼트에는 좀 심플하면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서플리먼트 이 팩트를 사용하죠. 네, 이렇게 다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우리가 오늘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능성 식품을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우리 미국에서는 수입을 했는데 거기 붙어 있는 용어, 즉 문구, 강조 문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 홍삼 제품에다가 홍삼 드링크를 이렇게 좀 지금 미국에 잘 팔리고 있는 그 불 경쟁해 보겠다 그래서 홍삼 드링크를 멋지게 만들었어요. 젊은 사실 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정말 잘 팔리는 제품이죠. 자, 근데 잘 팔리기 위해서 이민 시스템이 좋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행오버에 좋다, 행오버를 막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능성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FDA 허가가 필요할까요?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영사님, FDA 허가가 필요할까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답은 필요 없답니다. 그럴까요? 필요할 경우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컨퓨즈 하세요. 제가 오늘 클리어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자, 아까 그 강조 문구를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 강조 문구를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와 요 까만색으로 표시한 건 좀 달라요. 요 까만색으로 표시한 것은 이뮨 펑션을 도운다 하는 것은 FDA 허가가 필요 없어요. 미리 사전에. 프리벤트 행오버는 필요 있습니다. 여기 차이점이에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거를 약간 복잡하게 법률 용어로 이름을 붙였어요. FDA에서. 이거를 라벨 클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자, 특별히 그걸 분류를 해보면 헬스 클레임이 있고, 자, 이 헬스 클레임이라는 얘기는 아까 그 막 적는 그런 용어, 광고 문구 같은 그 용어 중에서 뭔가 질병 치료에 좀 가까이 있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면 헬스 클레임으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승인이 필요해요. FDA 미리 사전에. 왜? 마음대로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그 강조 문구를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특별히 기능성 식품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 structural function claim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개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structural function claim이면 그런 강조 문구이면 FDA 사전 허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됐죠? 네. 영사님 이해 안 되면 얘기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이 영사님처럼 한국 최고대학 나오신 분이 이해 못하는데 제가 계속하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자, 헬스 클레임. 자, 헬스 클레임 보겠습니다. 자, 아까 헬스 클레임 제가 뭐 하다 그랬어요?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FDA에서 야, 이런 용어를 좀 써도 된다라고 한 12가지를 줬어요. 아주 친절하게. 이런 용어는 쓰시면 돼. 근데 물론 써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펑태기 수업해보면서 여기다가 뭐 다이어트리 패턴 캔슬 그런 용어들을 쓸 수 없는 거죠. 당연히 백업은 있어야 되지만 일단은 이 문구 자체는 허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구 이외에 다른 문구를 쓰고 싶으면 Qualified Health Claim을 쓰시면 돼요. 즉 무슨 얘기냐? 내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 용어를 쓰겠다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FDA에다가. 자, 이거는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기능성 식품들이 이런 걸 막 요구하는 그런 식품들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하는 이 Structural Function Clai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 Structural Function Claim 또 뭐냐? 이게 법률적으로 제가 이게 막 법 조문 제가 또 세미나 때 법 조문 적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이 적어 봐야 이게 뭐 다르게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고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보세요. affect the structure or function in human. 뭐 구조나 펑션에 인간에게 도움을 준다. 그런 얘기죠. 저 3번은 좀 더 좋습니다. general well-being. 그러니까 뭐 몸에 좋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아까 헬스 클레임이랑 뭐가 다르냐? 헬스 클레임은 몸에 좋지만은 완전히 마치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느낌의 문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은 FDA 승인이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닌 일반적으로 몸에 좋고 뭐 뼈에 좋고 펑션에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전 승인이 필요 없는 그런 문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러한 문구들을 뭘 붙인다? 우리 홍삼 제품이나 기능성 식품들이 한국 기능성 식품들이 붙인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볼게요. 자, 요 헬스 클레임 제가 아까 헬스 클레임 설명드렸어요. 이 헬스 클레임은 예를 들면 reducing risk of preventing disease. 이게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FDA evaluation도 필요하고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structural function claim은 사전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인 경우는 시판하고 미국에 다 판매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그냥 웹사이트에다 등록만 하기만 돼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structural function claim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용어들. lower blood sugar level. 이거 곤란하죠. 완전히 뭐 치료에 관련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help immune function 가능한 얘기입니다. promote stable mood 가능한 얘기예요. 이런 가능한 얘기를 어떻게 써도 문제가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말은 그렇게 안 했는데 그림으로 마치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 예를 들면 뭐 하트를 딱 그린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삼 제품에서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antiviral, resist infection 이런 말 쓰면 disease claim이 안 되는데 이면 시스템은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structural function claim일 경우에 신고 규정이 있어요. 일반 식품은 규정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홍삼 드링크 규정이 없어요. 그냥 식품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홍삼이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로 분류될 때 홍삼정이나 홍삼 액기스일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헬스 클레임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 허가가 필요 없다.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요거는 뭐 그냥 잊어버릴 수도 괜찮아요. 요거는 조금 특이한 얘기인데
이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를 만드는 회사에서 덧보장, 듣지도 보지도 못한 FDA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75일 프리마켓 노티스가 필요해요. 그런 게 필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펑셔널 푸드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시판하고 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FDA 웹사이트 여기 들어가서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다른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디스크레이머입니다. 자, 아까 펑션 클레임은 굉장히 몸에 좋아요. 몸에 좋고 뭔가 마치 뭐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질병 아니거든요. 우리 질병을 다이어그노시스 하는 거 출입하는 거 아니거든요. 라고 디스크레이머 요 용어를 여기다 적어줘야 돼요. 여기 리카이트입니다. 자, 요거는 홍삼 드링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홍삼 정에는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왜?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로 분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두 개만 잘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됐고요. 자, 총체적으로 제가 기능성 표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기능성 표기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 아닌 거는 똑같아요. 일반 식품이랑 30일 이내에 처음 미국으로 시판하고 난 다음에 어디다가 FDA에다가 신고를 해준다는 거죠. 웹사이트에다 등록을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mandatory disclaimer를 적어줍니다. 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괜찮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substantiation을 가지고 있어라. 자, 면역에 좋다 했는데 진짜 좋은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제조사요. FDA에서 물어봤을 때, 우리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면역에 좋더라고 합니다. 뭐 누가 코넬에 있는 그 푸드 사이언티스트가 조사를 해보니까 좋다 하더라. 자, 이런 전문가의 이런 에비던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 substantiation. 기능성 식품은 기능성 식품 같은 데 보세요.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가져와요. 자전 성인도 필요 없고, 예를 들면 펑태기를 수입하는 사람에다가 펑태기에다 홍삼 성분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 뭐에 좋다. 그렇게 예를 들면 면역에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아무런 레귤레이션 자체가 없어요. 왜?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가 아니니까. 그런데 진짜 이 펑태기가 홍삼 섞인 펑태기가 면역에 좋은지 숙취에 좋은지 참고로 숙취는 펑션 클레임이 아닙니다. 이건 헬스 클레임이에요.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아느냐 당신이. 그래서 이 substantiation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용어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하는 사람들, 자기 제품에다 광고를 하는 사람은 competent, reliable, scientific evidence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가 한 말에 뭘 해야 된다. 책임을 지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 이것을 보는 그 기준이 있어요. 이것도 기준도 법적인 용어인데 이 기준을 제가 설명을 해봐야 내용도 많고 우리가 서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기준을 삼는 경우가 예를 들면 FDA에서 이 펑태기 만드는 기능성 식품이라고 표기를 한 면역에 좋다고 홍삼 성분 들어갔다고 면역에 좋다고 표시한 이 펑태기 식품회사에다가 와가지고 당신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FDA에서 판단하는 그 기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제가 한마디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ederal Trade Commission, 즉 이 광고를 관리하죠. 허위 광고 같은 관리하는 관청입니다. 그죠? 그것도 기준이 달라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이런 기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소송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법정에서 판단했느냐, 그걸 더 저는 관심 있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펑태기를 수입하시는 분이 홍삼 성분이 섞인 펑태기를 수입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면역에 좋다고 붙인 사람이 나중에 FDA에 걸리면 그 제품들이 통관이 거절되고 인포트 롤러트에 올라가고 워닝을 받게 되고 리콜을 받게 되고 너무 심하면 또 다른 액션을 당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식품은 자기가 하는 말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클레임에 주의를 하라는 거죠. 함부로 그렇게 막 그냥 여기다 적으시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기능성 표기의 요건이 제가 아까 그 FDA 기준이나 FTC 기준보다는 판례를 좀 보자 그랬는데 이 판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례에서는
FTC 판례에서는 최소 2개 이상의 무작위 통제 임상 실험을 요구하고 연방 법원에서는 진실되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 야, 이게 애매한 말입니다. 증거의 총체성, totality of the evidence. 이 증거의 총체성으로 판단하겠다. 이것도 스틸 애매합니다. 아,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건 상당히 연구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절대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조금 그냥 우리 한인 커뮤니티 적당히 팔고 이쪽에, 그러나 이게 미주 주류 시장에 나가게 되면 경쟁업체에서 소송을 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소송들은 그냥 1,200만 불짜리 소송이 아니에요. 그냥 억대 단위, 억불 단위로 소송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홍삼 연구를 우리 코넬 대학이랑 또 우리 AT 센터에서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 연구를 제가 잠깐 이렇게 보면, 그 연구를 할 때도 보면 이 스폴 이민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할 때도 이 홍삼 제품이 레드 진생입니다. 이 제품이 병의 진단 그런 목적으로 하는 제품군은 아니고, 그리고 이민 시스템을 설명할 때도 우리 일반적인 클레임이 질병의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펑션이나, 그렇죠? 예를 들면은 아까 스트럭처의 그런 표현, 그런 쪽에서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적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들을 쭉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그 논문 발표들을 보고 연구를 해서 또 이 정도면 이게 이런 말을 써도 되겠다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하게 될 때 많은 연구들을 이렇게 했죠. 예. 그렇게 해서 FDA에서 이런 시스템이 표기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연구를 하면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substantiation에 가서 연구를 해봤고요. 실례를 제가 좀 보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례를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는 structure function claim들의 예입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홍삼 홍삼 제품이죠. 이게 디스클레이머를 나와 있죠. 왜?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입니다.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이기 때문에 디스클레이머가 있어요. 그리고 기능 표시 부스트 이뮨 시스템, fatigue recovery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support memory function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미국에서 출시되는 그런 제품들이 다 이런 말들을 쓰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concentration, energy, focus 이런 말에 대한 substantiation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이 회사가 쓰니까 나도 써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 회사는 자기 회사의 고유의 substantiation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남이 쓴다 그래서 이 말을 써도 좋네. 홍삼 들어가면 이 성분 써도 되는가 보다. 평택이 만드는 회사에서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이 기능성 표시를 회사마다 이렇게 자신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뮨 아주 글자를 크게 나와 있죠. 이뮨 시스템. 이렇게 하면 벌써 이게 그림에도 딱 나와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런 기능성 표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식이보조식품에 이것도 이렇게 등록을 한 케이스입니다. 등록을 FDA에다가 등록을 한 케이스예요. 우리 홍삼 제품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제품들인데, 자, 여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게 기능성 표기입니다. lower your cholesterol 어쩌고 저쩌고. 이게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FDA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승인받지 않은 드락이다. 그렇죠? 잘못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블루베리가 있는데, 이 블루베리 안에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표기에다가, 이 제품에다가 help, 그죠? keep joints healthy and happy. 이거 이 뼈 있는 조인트를 헬디하고 해피하게 한다. 이게 이제 structural function claim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정말 맞는지 이 법정에서 판단을 하면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소송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보면, 여기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행오버가 굉장히 큰 문제. 이 행오버를 많은 분들이, 한국 회사들이 지금도 그냥 많이 씁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에서는 이게 약품 분류입니다. 행오버는. These are hangover cure pill. 행오버를 치료해준다. 이거 하나 먹으면, 자, 여기 보세요. 해피 아워, 바이타민, 그냥 한 2캡슐 먹으면, 숙취 그냥 문제없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그렇죠. 이게 FDA에 잡힌 케이스입니다. 워닝 레터 받은 케이스예요. 또 다른 케이스는, 우리
회사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진생 프로덕트에도 워닝 레터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잘못된 내용을 쓴 거죠. anti-inflammatory agent 이런 것만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보세요, 만병통치약 help prevent cancer 와, 암을 예방한다,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그죠? 네, 이런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홍삼 제품을 연구를 해본 결과 일반적으로 커먼리 사용되는 용어들이 우리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이뮤 시스템 도와주는 거, 이런 거, 브레인 메모리, 부스트 에너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based on substantiation, 자기 제품에 그렇게 붙여 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회사가 그렇게 나름대로 리서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도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functional food, 즉 이런 기능성 식품을 수출할 때 주의할 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품의 카테고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게 다이어터리 서플리멘트에 들어가느냐, 왜 중요합니까? 다이어터리 서플리멘트에 들어가게 되면 라벨링이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원재료 사용 여부, 원재료에 이상하게 이게 한 번도 FDA도 모르는 재료를 쓰면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라벨링을 사전 검토하시고 헬스 클레임이냐 아니냐를 문구를 헬스 클레임이면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헬스 클레임이 안 되도록 용어를 조심하시라는 얘기죠. 그럼 스트럭처 펑션 클레임은 굉장히 마케팅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용어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이어터리 서플리먼트의 경우는 사용하고 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FDA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그렇죠? 사용하고 난 다음, 시판하고 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그냥 푸드, 그냥 제가 홍삼 드링크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기능성 식품, 다이어터리 서플리먼트가 아닌 기능성 식품은 그냥 리ኳ이먼트가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그 용어만, 기능 표기, 즉 기능 강조 표기만 조심을 하면 되고 그 기능 강조 표기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헬스 클레임이 아닌 스트럭처 펑션 클레임을 쓰되 거기에 대한 배값을 만들어 두시라는 겁니다. substantiation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좀 빨리 달려왔는데요. 아무튼 이 지금 그 약간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더 공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한 우리 그저 AT센터 그 본사에 있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 기능성 식품 미국 수출에 관한 그 홍삼을 예제로 해가지고 이런 설명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수출 품목들이 그 수출 포트폴리오를 보면 옛날에는 뭐 반도체다 자동차다 그런 것들 위주였는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다변화가 돼서 한국 식품이 작년에 17억 불을 했다 그랬나요? 아무튼 한국 그 식품이 오늘 랭킹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메이저 수출품 가운데 하나로 앞으로 진입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보는데 그만큼 그 한국 식품이 특별히 기능성 식품들이 더 많이 수요가 미국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이 기능성 식품을 수출하시는 많은 업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변호사님, 너무 좋은 알찬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꾸 저한테 뭐 이해가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한테는 좀 어렵긴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 용어가 좀 생소해가지고 좀 별도로 공부가 필요한 것 같고요. 아마 오늘 들으신 분들도 3, 40분 내에 이런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확실한 거는 이런 비즈니스를 실제로 하시려면은 좀 많은 그 공부와 또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또 그 아주 그 문구 하나에 다 이런 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그 미리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약간 뭐 저도 이제 듣기로 작년 초에 코로나 관련 제품이 많이 수입될 때 손세정제 같은 경우에 네. 라벨링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통관 보류가 돼서 그런 팔아야 될 적기를 놓치고 한참 뒤에 통관이 돼가지고 손해를 보신 분들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라벨링 관련해서 미리 좀 사전에 파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총 참가자분들이 263명이시고요. 많이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다시 안내 말씀드리면은 오늘 세미나는 총 2시간 정도 할 예정이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Q&A 창을 통해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강사님들이 발표 시간 외에 따로 이렇게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Q&A 창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지금 손을 드신 분들이 계신데
발언 기회를 드리긴 좀 어렵고 의견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남은 발표를 잠깐 중간 안내를 드리면은 이어서 앤드류 박 관사님께서 화장품의 통감 및 라벨링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고 그 뒤에 김진아 JK 바이오사이언스 대표님께서 FDA 등록과 또 성분 실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T의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AT에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앤드류 박 관사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제가 간단히 소개를 다시 드리면은 저희 LA 총영사관 공익관세사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여러 그런 화장품하고 식품 관련해서 수입 통관 그런 신고 업무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 앤드류 박 관사님께서 다음 발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관사님 얼굴은 잘 보입니다. 아, 그래요? 시열이 안 돼.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아직 발표자료는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잠깐 더 안내 말씀드리면 지금 벌써 Q&A 창에 질문이 25건이 올라와 있고요. 답변이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시간이 나실 때 Q&A 창 한번 보시면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강사님들께 좀 부탁을 말씀드리면 답변을 자기 관련된 분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답변이 이미 된 거라도 또 추가로 보충 답변 하실 게 있으면은 추가로 답변 좀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보입니다.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앤드류 박이라고 합니다. LA 총영사관 공익자문위원이고요. 통관 업무를 하는 통관사입니다. 오늘 제가 좀 발표해드리고 좀 그 정보를 좀 공유하고 싶은 거는 제가 업무를 그 화장품 통관을 하면서 저희 손님들이 겪고 있는 어떤 애로사항이나 같이 경험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좀 쉐어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뭐 그 레벨링이나 뭐 어떤 그런 기본적인 거를 김 변호사님이 잘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그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도 FDA에서 관리하는 레이블링은 뭐 푸드를 레이블링이나 코스메틱이나 뭐 등등 FDA에서 관리하는 그 품목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선 뭐 그 코스메틱은 이제 저희들 한국 제품 중에서 K-팝이 뭐 유명해졌고 그다음 K-푸드, K-뷰티 지금은 K-뷰티가 지금 뜨는 추세로 제가 많이 그 미디어를 통해서 듣고 있고요. 이거는 어느 리서치 마켓 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Globally K-beauty product market expect to reach 13.9 billion by 2027. 많이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뭐 마케팅 리서치 컴퍼니마다 조금씩 넘버는 좀 틀리지만은 그 인크리즈하는 그 패런은 다 똑같은 결론을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쪽 한국에서 이제 화장품을 많이 수출할 때 미국 특히 미국에 수출할 때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어떤 그 레귤레이션 상에 잘 숙지를 하고 맞춰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지금 뭐 우리가 오늘은 푸드하고 코스메틱을 얘기하지만은 그거를 관리하는 그 에이전시가 이제 FDA인데 잘 아시다시피 FDA는 뭐
코스메틱, 그 화장품이나 푸드뿐만 아니라 뭐 그 마이크로웨이브, 메디컬 디바이스, 드럭, 뭐 저희들이 뭐 그 맡고 있는 그 코비드-19 백신 그런 거를 다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관 2020년 통관 자료를 그 뭐 FDA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그 FDA에서 관리하는 그 프로덕트 중에서 디바이스, 메디컬 디바이스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푸드, 휴먼 푸드. 그 다음에 뭐 코스메틱은 뭐 5%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 FDA에서 이제 임포팅 할 때 적용하는 로나 레귤레이션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화장품 관련 법규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적용이 되는데요. FDA&C Act하고 뭐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두 가지가 이제 FDA에서 적용하는 법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제 그 법규나 어떤 그 레귤레이션이나 그 사례에 들어가기 전에 뭐 보통 많이 이제 그 FDA 그 화장품의 통과는 어떻게 되느냐, 뭐 통관의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뭐 화장품이나 푸드나 뭐 어떤 뭐 FDA에서 관리를 하던 뭐 다른 에이전시에서 관리하던 처음에 통관을 할 때는 다 똑같습니다. 뭐 커머셜 인보이스하고 패킹 리스트, BA를 갖고 관세사분이 이제 통관을 해서 그 인포메이션을 CBP 컴퓨터 시스템 AC라는 컴퓨터 시스템에 쏘면은 그 정보가 만약에 이제 FDA에서 관리하는 그 정보면은 그 FDA 그 전산망으로 가고 그리고 뭐 또 예를 들어서 USDA에서 관리하는 품목이면 USDA 전산망으로 가서 그쪽 그 에이전시에 속한 거기 오피서들이 그거를 리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은 이제 그 FDA 사이즈를 이제 그 데이터의 흐름을 좀 그려놓은 그 그림인데요. 이거를 보면 좀 이제 FDA에서 어떻게 관리를 심사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요거는 이제 FDA 전산망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FDA에서는 어떤 그 코스메틱을 예를 들어서 이제 관세사가 이제 그 인포메이션을 서밋을 하면은 첫 번째 리뷰를 하는 엔트리 리뷰어가 있고 그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리뷰를 하는 컴플라이언스 오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면은 1차적으로 엔트리 리뷰어가 이제 데이터, 그 기본적인 서밋된 데이터를 보고 그게 불충분하면 이제 그때 이제 그 다큐멘트 리퀘스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저희들이 인포러 분한테 받은 어떤 그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그리고 뭐 BL하고 또 뭐 이제 코스메틱의 경우에는 뭐 인그리디언트 리스트라든지 그런 서포팅 다큐멘트를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심상치 않다, 뭐 좀 의심스러운 게 많다 하면은 이거를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컴플라이언스 오피서한테 그 케이스를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컴플라이언스 오피서가 좀 더 디테일하게 그거를 심사를 한 후에 이거를 릴리즈를 하든지 아니면 디테인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디테인이라는 말이 자주 나왔는데 디테인은 이제 컴플라이언스 오피서가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레터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테인한 이유가 뭐다, 어떤 물건이 디테인이 됐다 하는 게 이제 노리스로 오게 되면은 인포로는 그거를 그 테스티모니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게 어떤 그 프루브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쪽 FDA에서는 어떤 바이올레이션을 증거를 갖고 디테인을 하는 게 아니라 appearance of the violation, 즉 이렇게 바이올레이션이 된 것처럼 보인다 하면은 디테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그 authority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고 하면은 인포로는 항상 이 burden of proof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걸 증빙을 해야 되고 서포팅 다큐멘트를 보내서
아무 하자가 없다, 바이올레이션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제 그 대응이 잘 되느냐, 대응이 안 되느냐의 관건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인포로가 이 디테인 그 노리스를 이그노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응을 제대로 못 한다든지, 왜냐하면은 어떻게 못 하신다든지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refuse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디테인에서 또 대응을 제대로 못 하게 되면 이게 뭐 그 인포 얼럿이나 그런 데로 또 올라갈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디테인 레이더를 받으면은 적절한 대응을 해서 여기서 풀어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풀지 못하고 이제 컴플라이언스 오피서가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거를 그 프루브를 억셉트 안 하면은 이제 리퓨즈를 하게 되고요. 리퓨즈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케이스가 CBP로 넘어가가지고 CBP에서 이제 그 엑스포트를 할 것이냐, 디스트로이를 할 것이냐 하는 옵션을 이제 임포러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쪽으로 가기 전에 이제 그 리퓨즈 되기 전에 이쪽에서 뭐 리컨디셔닝이라는 어떤 옵션도 있긴 하지만은 뭐 그거는 좀 이제 스페셜 케이스고, 여기서 CBP로 넘어가서 엑스포트를 할 것이냐, 디스트로이 할 것이냐 하는 결정을 90일 안에 인포러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는 그 FDA에서 퍼블리시한 데이터를 이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2010년에서 2020년 10년의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 FDA에서 한국에서 오는 물건들을 refuse를 한 건들을 분석한 결과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에는 471개, 가장 많았던 때가 2015년, 그리고 작년에 코비드 팬데믹이었을 때가 한 607건. 그래서 뭐 보통 이 넘버로만 갖고는 어떤 좋은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뭐 2010년에서 2020년에 그 FDA에서 관리하는 물건들을 한국에서 수입한 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분석을 못했는데, 그 안에 이제 이 건에는 그 뭐 푸드도 들어가고 코스메틱도 들어가고 메디컬 디바이스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건이 코스메틱이고 몇 건이 푸드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파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뭐 한 10% 내지 5%가 코스메틱이라고 하면 한 60건 정도가 2020년에 리퓨즈를 받았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어떤 이유로 그 코스메틱이 리퓨즈가 되느냐 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 보통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product is unsafe due to the ingredient, 또는 color additive violation, 그리고 아니면은 prohibited and restricted ingredient, 들어가지 말아야 할 거 ingredient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집어넣어서 수입한 경우, 그리고 product pose a health hazard due to microbial contamination, 또는 labeling violation. 이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 레이블이나 레이블링 바이올레이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리퓨즈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claim as a drug.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좀 많이 설명을 드릴 부분이긴 합니다. 이 claim as a drug.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왜 이게 많이 우리가 바이올레이션이 많느냐 이 에어리아에서 하면은, 이제 오늘의 토픽을 보면은 이제 펑셔널 코스메틱인데, 미국에서는 펑셔널 코스메틱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펑셔널 코스메틱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떤 거를 디파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뭐 레귤레이션도 있고 한데, 미국 법에서는 펑셔널 코스메틱이라는 말이 원천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한국에서 이제 수출할 때, 미국에 수출할 때 많은 부분을 오해를 하고 미스언더스탠딩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클리어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뭐 제대로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정확한 데피니션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펑셔널 코스메틱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코스메틱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드러그는 무엇이고, 그러면 코스메틱인데 또 드러그라고 말하는 건 또 뭐냐,
하는 그 네 개의 부분에서 우선은 그 legal definition이나 definition을 한번 짚어보고 그거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functional cosmetic이라는 단어는 미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 definition은 한국에서 쓰는 definition입니다. 그래서 Korea defines functional cosmetic as a product that is a brightening skin, improving wrinkle in skin, tanning skin, gently or protecting skin from sun ultraviolet radiation 등등. 뭐 그렇고 example는 뭐 anti-aging product, whitening product, sunscreen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functional cosmetic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이거를 뭐 functional cosmetic이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 drug라고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쓰는 이 legal definition의 cosmetic은 그 article intended to be applied to human body for cleansing, beautifying, and promoting attractiveness or altering appearance without affecting body structure or function. 예를 들어서 뭐 skin creams or lotion, perfume, lipstick, fingernail polishing, 뭐 샴푸, 뭐 등등을 이제 코스메틱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rug란 무엇이냐 하면은 또 이것도 intended use가 diagnosis, cure, mitigate, treatment, or preventing disease. 만약에 이런 거를 intended use로 삼은 아리클이면 무조건 drug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한국에서 define한 functional cosmetic이 여기다 보다시피 뭐 anti-aging이다, 뭐 whitening이다, 뭐 sunscreen이다. 이런 거는 다 어떤 이런 그 treatment이나 mitigation 뭐 이런 거를 intended use로 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FDA에서는 그거를 drug라고 define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functional cosmetic이 없다는 거, 그 한국에서 쓰는 functional cosmetic은 미국에서는 drug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좀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cosmetic인데 이게 drug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intended use가 두 가지가 복합되는 경우, 샴푸인데 어떠한 트리트먼트 펑션을 갖고 있는 경우, anti-dandruff, 뭐 비듬 없애는 그런 트리트먼트를 갖고 있는 샴푸는 코스메틱이 아니라 drug으로 미국 FDA에서는 취급하고요. toothpaste, 그 플로라이드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건 코스메틱이 아니라 drug고요. 그 deodorant, anti-perspirant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drug고, soap도 antibacterial 펑션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drug가 됩니다. 그리고 moisturizing makeup, sun protection ingredient or claim, 그런 게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도 drug라고 보고요. 이제 drug도 이제 뭐 new drug, NDC하고 OTC로 갈려지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뭐 그 personal care product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다 over the counter drug라고 해서 OTC라고 categorize를 FDA에서는 하고 거기에 맞는 regulation과 어떤 labeling rule 그런 게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코스메틱인데 어떻게 그러면 드러그가 되느냐 이런 그 문구를 집어넣게 되고 어떤 이런 클레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 코스메틱임에도 불구하고 FDA에서는 이거를 드러그로 취급을 한다 하시는 거를 인지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reat이다, prevent다, heal이다, correct다, 뭐 cure한다, 뭐 structure function claim 뭐 등등, medical condition, 뭐 cancer, acne, or diarrhea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은 코스메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러그로 FDA는 간주를 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게 도대체 그럼 어떤 문구가 코스메틱이고 어떤 문구가 드러그냐?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low the aging process 이거는 드러그 문구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바꿔서 moisturizing aging skin 이거는 코스메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remove wrinkle 이거는 드러그 클레임이고 그렇지만 reduce appearance of wrinkle 이거는 코스메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코스메틱이 되느냐, 드러그가 되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구 사용에 있어서 좀 더 좀 조심을 하시고 좀 케어를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한 가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코스메틱에다가 코스메틱 플러스 알파 이꼴 드러그라고 내가 이제 그 재미삼아 만들어봤는데 코스메틱인데 뭔가가 들어가면 드러그가 되는데 그 뭔가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disease claim 또는 structure functional claim or certain ingredient 그게 다 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들어가면은 미국 FDA에서는 드러그라 그리고 그 드러그가 되면은 이 regulated as a drug.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드러그로 그 디파인이 되면 categorize가 되면은 그 다음에 드러그 requirement을 satisfy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드러그는 register를 해야 되고요, 리스팅도 해야 되고 OTC 모노그래프에 맞춰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해지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디테일하고 좀 이 테크니컬한 거는 제 다음 강사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antiperspirant, anti-dandruff 샴푸 등등이 이제 이런 드러그에 속하는 상품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requirement이 있는데 그러면 코스메틱하고 드러그를 한번 비교해보는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 중요한 requirement 중에서 approval requirement 종종 이제 손님이 물어보시는 게 판사님 코스메틱을 들어오는데 뭐 approval가 필요합니다. pre-marketing approval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뭐 그런 것도 물어보시고요. 뭐 GMP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 registration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뭐 labeling requirement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등등이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하나씩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pproval requirement을 봤을 때 코스메틱은 사실 그 FDA approval, pre-approval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except color additive. 이제 뭐 보통 이제 코스메틱 물건을 만들 때 color additive를 집어넣으시는데 color additive만은 FDA approval이 된 color additive를 사용해야 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FDA pre-approval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드러그는 당연히 FDA의 드러그 approval이 필요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lor additive는 must have FDA approval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color additive 중에서 certain color additive는 permitted only if it is certified. FDA에서 certified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color additive를 사용하실 때는 그 FDA에서 approved 그 color additive에 대한 그 identity나 specification을 꼭 CFR에서 찾아보셔서 정확하게 테크니컬하게 맞춰서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intended use도 CFR에 가시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그 intended use에 맞게 만약에 스킨에 해야 되는 건 스킨에 해야 되고 뭐 눈 가상에 해야 될 그 컬러링을 또 눈 가상에다 해야 되고 등등의 어떤 그런 조건이나 intended use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좀 그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뭐 컨설팅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CFR에 가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 사용하셔야지 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GMP requirement, 코스메틱을 만드시는, 그러니까 화장품을 만드시는 공장에서는 GMP, CGMP는 필요 없고, 그 FDA에서 말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코스메틱 GMP라고 해서. 그래서 뭐 레귤레이션 상으로는 require는 하지 않지만은, 그 FDA에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코스메틱을 만드시는 manufacturer는 GMP를 satisfy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드러그를 만드시는 공장에서는 CGMP requirement 확실하게 맞춰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 FDA에서 이런 그 GMP 레코드를 요구하는 케이스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이 필요하냐 없느냐, 코스메틱은 전혀 필요 없고요. 드러그는 당연하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메틱일 경우에 이제 FDA에서 이제 voluntary, optional한 registration 프로그램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이제 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그 establishment, 그 공장 인포메이션하고 만든 물건의 인포메이션을 레지스터하는 그 프로그램은 있는데 이거는 옵션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질문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하면은 어떤 베네핏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이거는 전혀 베네핏이 통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은 이거를 하셨다고 해서 어떤 임포링하고 통관을 하는데 베네핏이 있는 게 아니다는 점 좀 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여러 Fact about the BCRP 프로그램으로 보시면은 이거는 Voluntary Registration System이다. 그리고 Not for the Cosmetic Approval Program, Approval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떤 프로그램이다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Prior Notice System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통관을 할 때 미리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만약에 이거를 레지스터를 하시게 되면은 레지스터 하신 그 회사나 물건의 인포메이션이 미국의 그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의해서 릴리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기억하고 계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labeling requirement, 이거는 뭐 변호사님이 잘 말씀드리셨는데 그 cosmetic product must label according to the cosmetic labeling regulation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만드셔야 되고요. 드러그는 드러그 regulation에 맞춰서 해야 되고 OTC 드러그일 경우는 뭐 drug effect labeling 맞춰서 만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한번 그 타겟에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보시다시피 이거 둘 다 샴푸인데요. 이쪽은 그 dandruff 샴푸, 여기 보시면은 비듬을 없애는 트리스를 하는 이 샴푸고요. 이거는 레귤러 샴푸입니다. 그러면 그 레이블링을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그 drug effect, 이거는 OTC 프로그램입니다. OTC, drug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이블링, 디퍼런한 레이블링 레귤레이션을 지켜야 되고요. 이거는 그냥 코스메틱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facial moisturizing lotion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with sunscreen, 이거는 drug입니다. 그리고 OTC 드러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런 펑션 클레임을 안 한 그냥 regular cosmeti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은 drug effect가 있고 이거는 그냥 regular 그 cosmetic regulation, labeling regulation을 follow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레이블링에 대해서 약간 그 코스메틱 레이블링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레이블링에서 갖춰야 할 것들은 statement of identity 하고 net content 그리고 ingredient list 그 다음에 name and place of business 등등 뭐 기본적인 거를 갖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warning and caution statement도 만약에 whenever it's necessary, then prominent하고 conspicuous한 데다가 크게 보일 수 있게 적어놔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또는 use only as directed for external use only or consult your physician if irritation persists 등등 이게 이제 warning이나 warning statement인데 이런 것도 그 물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레이블링에다가 같이 표현을 하셔도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메틱 클레임을 하실 때는 뭐 조금 아까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substantiation이 있어야 되고요. truthful하고 not misleading 그리고 그 must not directly state nor imply that there is a treatment or preventing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이제 drug으로 판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outside of USA 특히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낼 때는 country of origin을 꼭 기입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FTC 그 Federal Trade Commission은 advertising claim을 모니터링하는 기관이고 FDA에서는 코스메틱에는 마케팅 모니터링 하고요. CBP에서는 country of origin 마킹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건 잘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PDP라고 그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디렉션이 있고, 뭐 caution statement 있고, ingredient 있고, made in USA, 여기 뭐 country of origin 있고, 여기 distribution address, 누가 manufacturer하고 distributor address 다 갇혀 있고요. 그래서 이건 잘 레벨링이 잘 돼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메틱 인그리디언에서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 프리마케팅 어프로벌 리퀘어먼트는 전혀 없습니다. 그 코스메틱은. 그렇지만 이제 컬러 에디티브에서는 어프로벌된 컬러 에디티브를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ingredient must be substantiated for safety. 여기 substantiate라는 말이 또 나왔는데, 뭐 ingredient 어느 ingredient 써도 상관이 없는데 그 safety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아까 설명 잘 드셨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하고, color must be permitted for use on cosmetic. certifiable color must be certified. 이제 이 질문을 이제 또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color additive를 certify 해야 되고 뭐 어프로벌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수입자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수출자가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수출자나 수입자가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수출자, 그 manufacturer가 컬러 에디티브 서플라이어한테 서티피케이션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서플라이어가 이런 거를 FDA 어프로브 됐고 서티파이 하는 컬러 에디티브는 서티파이가 된 거라는 어떤 증빙 자료, 어떤 서티피케이션을 서플라이어한테 받으면은 그거를 나중에 FDA에서 요구할 때 제출하면은 그게 프루브가 substantiated 프루브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인그리디언이 뭐 애니멀에서 나온 거면 그것도 뭐 BS 퍼밋이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USDA에. 그리고 또 뭐 이게 endangered species에서 나왔으면은 ICT CITE 퍼밋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뭐 등등. 그리고 또 그 FDA에서 리스트가 있는데 쓰지 말아야 할 인그리디언으로 쓰지 말아야 할 인그리디언들이 FDA 사이트에 가면은 리스트로 있습니다. 또 그것도 참조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고 해서 take home points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는 이제 Federal Food, Drug, Cosmetic Act하고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가 두 가지가 중요한 화장품에 관련된 법률이라고 아시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그 FD&C Act, Regulate the Chemical and Other Substance, while 그 FPPLA, Cover Packaging Labeling Requirement.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Law does not require cosmetic product and ingredients other than color additive. 제가 강조하는데 어느 ingredient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 prohibit 된 거 쓰지 마시고 그 대신 그 color additive는 approve 된 거를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거 하고요. 그러나 이제 FDA에서는 strongly urge cosmetic manufacturer to conduct whatever toxicology or other test to appropriate the substantiate the safety.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ubstantiate the safety를 그 manufacturer가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하시고, 수입자는 항상 그거를 수출자한테 요구를 하시던지 수입하시기 전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t's up to the importer to make sure the product is safe and does not contain the restricted chemical. 미국 법에서는 항상 임포러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한번 수입하셨을 때 임포러들이 이런 거를 숙지를 하시고 수출자나 매니팩처러하고 잘 상의를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은 코스메틱은 사실 음식보다는 수입하시는데 어떤 절차나 요구하는 FDA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훨씬 수월하다고 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수사님, 좋은 아주 실질적인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내용이 상당히 자세해서 아마 많은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Q&A 창에 저희가 질문을 올려달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채팅창에 올리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희가 좀 보시는 분들이 편하게 한 군데서 볼 수 있도록 Q&A 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총 43건이나 질문이 와 있네요. 정말 최근에 그 온라인 세미나 한 거 중에서 가장 질문들이 아주 전문성이 필요하고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강사님들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발표 시간이 아닌 시간을 활용해서 좀 친절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제가 잠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여태까지 집중하시느라고 많이 지금 피로도가 올라가셨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이렇게 얘기하면서 쉬는 시간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채팅창을 통해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그 우리 ACI 로펌의 우리 제임스 리 이사님의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로펌에서 답변 단계 이제 이사님 다셨을 텐데 아주 많이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드리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그 아울러 저희 LA 총영사관에서 하는 내용도 조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긴 한데요. 그 이커머스 국내 수출자와 여기 미국 현지의 셀러분들을 매칭하는 지금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신청하신 기업이 109개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9개 기업들 분들께 그런 정보를 상호 전달을 해서 기업에서 직접 자기와 맞는 파트너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선택하셔서 계약 이런 걸 협의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이제 우리 김진일 변호사님, 우리 앤드류 박 간사님, 김진아 대표님 전부 다 저희 그 LA 총영사관 자문을 맡아주시는 자문위원하고 공익 간사님들이신데요. 저희가 이렇게 21분의 전문가분들을 이렇게 협력 관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 이메일이나 전화로 저한테 이제 그런 미국 시장 진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의사항을 주시면은 저희가 무료 상담을 이렇게 주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시간을 저희가 할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 전문가분들께 부탁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간단하고 아주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답변을 바로바로 드리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리가 많이 식히셨을 것 같아서 이제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다음번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발표는 김진아 JK 바이오사이언스의 대표께서 식품 화장품의 FDA 등록 및 성분 실험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이 JK 바이오사이언스는 우리 동포 기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FDA 등록, 또 성분 실험, 또 이런 라벨링 여러 분야의 컨설팅을 해주시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김진아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고요. 제가 바로 발표 자료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JK 바이오사이언스의 진아킴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식품 화장품 FDA 등록 및 성분 실험에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이제 두 분께서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시간 관계상 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을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고 또 중요 부분만 요점만 찝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식품의 FDA 등록 부분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영사님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식품 등록 부분에서 그 바이오 테러법에 의해서 미국 내와 그리고 외국 업체들에 대해서는 미국 FDA 등록을 꼭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미국에 수출하시기 전에 반드시 FDA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선적에 대한 사전 통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 간단하게 등록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등록 내용은 기본 회사의 인포메이션을 기입하시고요. 그리고 US 에이전트가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 또 올해부터는 던스 넘버 또한 요구하고 있어서 던스 넘버도 사전에 신청하셔서 받으셔서 등록하실 때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상이고 또 상온 보관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산성화, 저산성화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통조림 시설 등록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제품들은 또한 제품 공정을 파일링하는 SID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출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업체들은 이 등록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건강기능식품 또한 그 식품과 마찬가지로 FDA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FCSID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액상이고 상온 보관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수분 활성도가 0.85 이상이고 그리고 pH가 4.6 이하일 경우에는 산성화 식품으로 SID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pH가 4.6보다 큰 제품이거나 또 수분 활성도가 당연히 0.85 이상인 액상 제품일 경우에 밀폐형 용기에 밀봉하고 또 무균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 처리한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또 저산성 식품으로 SID 공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이제 조금 들여다보겠는데요. 비타민, 미네랄, 허브, 그다음에 기타 식물, 아미노산, 효소 이런 제품들을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하시고 대부분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형태로는 뭐 추출물이나 농축액일 수도 있고 타블렛 형태일 수도 있고 캡슐 그리고 소프트젤, 젤캡, 액상 또는 분말 등의 다양한 형태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질병을 치료, 진단 또는 예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레이블에 통증 감소나 심장병 치료 또 다른 치료나 예방 같은 문구를 넣으시는 것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품이 마켓에 판매되기 전에 이 제품이 안전한지 그거를 안전한 것과 라벨링 그 부착을 올바로 하시는 게 모두 그 제조업체와 판매자의 책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좀 간단하게 이제 라벨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6가지 기본 요소만 갖추고 있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식품 같은 경우는 제품명, 순중량, 영양정보표, 성분, 알러지, 회사명과 주소는 반드시 제품 라벨의 기본 요소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오는 제품들은 아까 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Country of Origin, Made of Korea 또는 Product of Korea도 같이 그 회사명 밑에 기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잠깐 알아보면 이제 제품의 앞면이 대부분 주요면으로 해당하고요. 그 앞면에는 제품명과 순중량을 반드시 표기하셔야 합니다. 좀 빨리 넘어갈게요. 네, 정보면에서는 이제 그 외에 이제 정보들을 표기하도록 하는데요. 대부분 앞면에서 오른쪽 면에 해당하는 면을 대부분 인포메이션 패널로 보고 있고요. 그 면에 영양 정보표, 뉴트리션 팩트 테이블이 들어가고요. 성분, 그리고 알러지, 그리고 회사명과 주소, 그리고 컨트리 오브 오리진. 조금 뉴트리션 팩트 테이블 영양 정보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뉴트리션 팩트에서 새로운 라벨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 마켓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의 제품들이 뉴 레이블로 바뀌어서 레이블링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이제 뉴트리션 팩트 테이블을 살펴보겠는데요.
서빙 사이즈 그 양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기본적으로 RACC에 나와 있는 그 서빙 사이즈를 참고하셔서 하지만 이제 현실적인 서빙 사이즈를 표기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 패키지 양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로 성인이 한 번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양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칼로리도 이제 그래픽상 이제 좀 커졌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바로 이제 칼로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데일리 밸류 함량도 또 업데이트됐고요. 그리고 새로이 들어간 게 added sugar 부분이에요. 이 added sugar 부분은 실험에서 나온 값이 아니라 실제 제조사에서 첨가하신 그 설탕 첨가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었던 바이라민 A와 바이라민 C가 이제 빠지고요. 그 바이라민 D와 포테슘이 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 부분에 성분 함량을 기존에는 표시하지 않았는데 이제 새로운 레이블에는 이제 수치도 다 표기하도록 하고 있고요. 밑에 이제 각주 부분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그 성분에 대한 표기도 분명 일반명으로 하셔야 하고요. 그 한국에서 가끔 이제 문제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성분이 복합 조미 제제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시즈닝 믹스 이런 성분들은 일반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부 원료들을 모두 일반명으로 기입해서 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분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알러지 표기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8가지 알러지 요소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유, 달걀, 생선, 밀, 땅콩, 아몬드, 호두와 같은 트리넛, 조개 갑각류, 대두 성분들은 제품에 포함하고 있을 때는 알러지 표기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알러지 표기를 하지 않은 제품들의 경우에는 수입 경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8가지 알러지 요소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황산염이라고 하는 설파이트 성분도 만약에 알러지로 표기하지 않으시면 통관할 때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조심하시면 라벨링 표기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식품 실험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레이블을 제작하실 때 아까 우리 살펴봤었던 뉴트리션 팩트 테이블이 중요한데 실험에서는 뉴트리션 성분 실험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팻, 콜레스테롤, 프로틴, 뭐 바이타민, 미네랄 이제 모두 이제 실험 부분에 해당하고요. 수출하시기 전에 미리 이제 뉴트리션 실험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한국에서는 9대 영양소 실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dietary fiber, 그리고 바이타민 D, 포테슘, 칼슘, 아이언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5가지 성분이 빠져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성분까지 모두 실험하셔서 뉴트리션 팩트 테이블 만드실 때 같이 모두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식품 안정성 실험을 위해서는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실험이 무척 중요한데요. 제조업체에서 이제 식품에 대한 그 미생물과 유해 미생물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하셔서 이 제품이 안전한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 외에 식품의 유해성으로 중금속과 농약 잔류 실험이 있고요. 그리고 FCSID 등록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실험으로 pH나 워터 액티비티 실험도 이제 진행하셔서 내 제품이 이제 FCSID 등록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리 서플먼트에 이제 서플먼트 팩트 안에 들어가는 활성 성분 그 함량의 수치를 실험하셔야 되는데 제조업체에서 이제 그 스페시피케이션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확인하시고 제품 레이블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글루텐 실험, 알러전 실험, 그리고 비건 로고도 많이 표기하시고요. GMO, 그다음에 USDA 유기농 로고도 많이 표기하시는데 로고를 표기하실 때는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만 로고를 표기하셔야 하고요. 그 인증받기 전에 식품 실험도 반드시 습관되어야 됩니다. 그 외에 비타민, 미네랄, 식품 첨가제, 색소 실험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셀프 라이프 스터디라고 유통기한 설정 실험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 등록은 필수는 아니고요. 지금 자발적인 등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바로 화장품으로 넘어갔는데요. 네, 그 식품처럼 반드시 등록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자발적인 등록으로 그 제조업체 시설 등록하시고 그리고 인그리디언트를 파일링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일반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은 앞서서 다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중요 포인트만 말씀드리자면 일반 화장품은 이제 매력 증진, 그러니까 외관상 보이는 것을 꾸미기 위한 그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약품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불소가 포함된 치약이라든가 그리고 선스크린, 뭐 댄드로프 샴푸,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약품에 해당하셔서 의약품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의약품 등록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는 OTC 드러그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 등록 요구사항은 첫 번째 제조업체가 시설 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FDA, NDC 레이블러 코드를 요청해서 할당을 받으시면 이제 NDC 번호를 회사 고유의 번호로 사인하시고 그 다음에 FDA 제품을 리스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리고 OTC 라벨 규정 준수하는 부분은 이제 모노그래프 안에 있는 그 활성 성분과 그 이제 표준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신약 제품이 아니라 이제 그 모노그래프 상에 나와 있는 성분과 그 기능을 확인하시고 OTC 의약품에 대한 마케팅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판매 사전 승인은 하지 않지만 이제 회사에서 그 책임을 가지고 OTC 의약품 라벨링과 그리고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 라벨링도 아까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이제 되게 업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허위 문구가 있는 제품은 화장품 라벨이나 광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FDA 그 로고를 또 넣는 업체들이 있는데 FDA 로고를 스인으로 이렇게 또 잘못 오인하게 해서 레이블링을 하게 되는 거는 뭐 OTC 등록을 했거나 자발적 화장품을 등록을 했다고 해도 그 FDA 로고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라벨링은 모두 영어로 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 한국어가 있으면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표기하셔야 합니다. 화장품 라벨링의 이제 주요 면에는 식품과 마찬가지로 제품명과 그리고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명시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순증량도 표기하시고 만약에 이 제품의 성분이 세이프티하다는 그런 판단이 없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워닝 스테이트먼트를 같이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 패널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분과 올바른 사용 방법, 그리고 회사명과 주소, 그 외에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모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의 안정성 부분은 그 회사에서 모두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 화장품의 성분을 FDA에서 미리 이제 승인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색소 부분은 FDA 승인된 부분이 허가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허가된 성분 외에 이제 다른 성분을 사용하시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FDA에서 허가된 색소 첨가제를 확인하시고 이제 제품에 표기하시고 또 FDA에서 허가된 성분의 표기법으로 따르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표기법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각각 종종 생기게 됩니다. 화장품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성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니까 최종 제품의 뭐 독성 실험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미생물과 그리고 해로운 미생물 실험도 이제 진행하실 수 있고, 그리고 중금속과 휘발성 물질을 실험하셔서 또 이 제품이 유해 물질이 추가로 함유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방부제 효과 실험이라든가 뭐 효능 실험 진행 가능하시고요. 또 식품과 마찬가지로 유통기한 설정 실험과 안정성 실험도 진행하실 수 있고, 또 특히 OTC 제품에 해당하는 선스크린 같은 경우는 SPF랑 워터 레지스턴스 실험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스킨 발진 실험, 그리고 클리니컬 스터디, 그리고 색소 위에 다른 화학제 실험들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왔는데 제가 그 사전 질문을 그 영사님께서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 받았던 내용은 그 다이어터리 서플리먼트 카테고리의 FDA 등록은 다른 식품과는 다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런데 등록하실 때 그 FDA 그 카테고리 보시면 이제 다이어터리 서플리먼트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과자 제품의 쇠고기 함유량이 극히 미세한 소량입니다. 수출 가능 방법이 없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만약 쇠고기 함유량이 소량이시면 USDA 퍼밋을 받으시면 수출 가능합니다. 그 USDA 퍼밋은 수입자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산균을 식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지요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그 이 유산균의 스트레인가 GRAS 성분인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GRAS 성분이 아니시면 GRAS 노티피케이션을 FDA 하시고 사전 승인을 받으시고 첨가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메이크업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시려고 하는데 FDA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메이크업 제품 중에서 색소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색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FDA에서 승인을 받은 성분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은 화장품 미국 수출 시 관련 정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등록은 자발적인 등록이시고요. 그리고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시고, 그리고 성분들이 FDA에서 허가된 성분인지 확인하시고 라벨링 진행하시면 수출하시는 데 문제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는 OTC 등록을 반드시 하시고 또 OTC 라벨링을 규정을 준수하셔야지 수출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 다 같은 질문이어서 그러면 질문 부분도 여기까지 답변 드리고, 저는 다른 수출이나 수입하실 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너무 자세한 좋은 내용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그 준비해 주신 발표 자료가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나중에라도 다시 볼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조금 작긴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는 잘 들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도 혹시 안 들리신 부분이 있으면은 나중에 저희 영사관에 이제 영상 자료를 사후에 올리기 때문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질문이 70건이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강사님들이 많이 지금 제가 이 공유자를 좀 내리겠습니다. 공유자를 올려놓으니까 제 얼굴이 안 나왔네요. 예. 그 많은 그 질문들이 올라와 있어서 강사님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수고를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강사료를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오늘 오늘 세미나는 총 15분 정도 더 남았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직접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한만우 AT LH 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T LA지사의 한만우 지사장입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LA 총영사관, 특히 언제나 열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송선수 연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좋은 강의를 해주신 김진정 변호사님, 앤드류박 관세사님과 김진아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언제나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지원을 아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AT의 현지화 지원 사업은 한마디로 한국산 식품을 미국에 수출하시는 그 단계별로 수출하시는 입장에서나 수입하시는 입장에서 부딪히시게 되시는 어려움이나 또 고민 같은 것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과 컨설팅을 지원해드리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AT 본사나 지사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에 계시는 우리 업체께서는 저희 지사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LA 지사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박지혜 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뮤트 해주셔야 되겠네요. 과장님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현지화 지원 사업 소개해드릴 AT LA지사 박지혜입니다. 현지화 지원 사업은 앞서서 저희 지사장님께서 소개해주신 것처럼 한국산 농수산식품의 미국 수입과 유통 확대를 위해서 현지 전문가와 연계해 통관, 법률, 라벨링, 비관세 장벽 애로사항을 해소해드리는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강의를 들으셨던 식품 통관, 라벨링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연결해드리고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인데요. 한국산 식품 수출 수입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업체는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 AT 수출업체 종합 지원 시스템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 이 하단에 현지화 지원 사업을 클릭을 하시면 수출업체가 신청 가능한 항목이 나오고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LA지사에 직접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지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비관세 장벽 자문은 통관이나 법률과 관련된 전문 자문을 받으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하는 제품의 성분이 통관이 가능한지 사전 검토를 받으실 수 있고요. 캘리포니아의 프로포지션 65 관련 컨설팅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진출과 관련해서도 법인 설립이나 프랜차이즈 등록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출업체 바이어 모두 신청 가능하고 자부담 없이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라벨링은 수출 수입하시는 제품의 라벨이 규정에 맞게 잘 제작이 되었는지 검토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 라벨 샘플을 신규로 제작하거나 라벨을 제작할 때 필요한 성분 검사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 컨설팅 비용에서 농식품은 90%, 수산식품이거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출업체는 80%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되고, 라벨링 역시 수출업체, 바이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수출업체에 한해서 상표권 출원 비용도 지원이 됩니다. 우선 자부담 없이 유사 상표가 있는지 사전 검토를 진행을 하고 출원을 결정을 하시면 출원 비용의 80%에서 90%, 라벨링과 동일하게 농식품은 90%, 수산식품과 중견기업은 8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제 바이어 대상 지원 사업인데요. 우선 포장 패키지 지원이 있습니다. 현지 시장에 맞게 제품 포장 디자인을 새롭게 하실 경우에 디자인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 개별 포장이나 박스 디자인도 지원이 되는데, 대신 이제 지원받은 디자인으로 반드시 제품화를 하고 수입을 한다는 조건 하에 인쇄나 동판 제작 비용은 제외한 디자인 비용만 지원을 해드립니다. 또 바이어 특화는 잔류 농약 검사와 같은 식품 검사비를 지원받으실 수도 있고, FSBP 컨설팅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됩니다. FSBP 교육은 교육비 90%를 지원을 해드리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6월 10일, 11일, 그리고 23일과 24일 2번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입 실적이 있는 한국산 식품 수입업체 종사자면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LA지사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DA 수입 경보 해제 컨설팅도 지원이 되는데, FDA 임포트 알럿 레드리스트에 올라서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바이어가 신청하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레드리스트에서 해제되고 다시 원활하게 해당 제품을 수입하실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 비용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포장 패키지랑 바이어 특화랑 또 FDA 임포트 알럿 각각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농식품은 90%, 수산식품은 80%의 비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장 패키지와 바이어 특화 같은 경우에는 지원받으신 제품의 수입 실적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수출업체는 앞서 말씀드린 AT 수출 종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LA지사로 배정이 되면 이제 자문기관에 연결을 해드리고요. 바이어분들은 LA지사로 직접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컨설팅이 끝나고 결과와 필요한 증빙 서류들을 보내주시면 지원 비율만큼 환급해드리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수출업체분들은 온라인에서 확인을 하시거나 이메일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바이어분들은 LA지사로 그리고 저한테 전화나 이메일 주시면 필요하신 내용에 대해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늘 정말 그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화면을 공유를 좀 꺼주시면 제 얼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너무 좋은 강의도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AT에서 또 이렇게 예산 지원 사업까지 설명해 주셔가지고 오늘 정말 참석한 우리 수출 수입 기업분들은 되게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상당히 그 지원 사업 신청이 쇄도할 것 같고요. 사실은 AT뿐만 아니라 그 코트라도 그렇고 한국 그런 정부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일일이 그 홍보가 안 돼서 신청 못한 경우도 많은데요. 아무튼 이번 건 같이 AT에서 좋은 사업은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질문이 지금 79건이나 올라와가지고 계속 답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미나 그 약속된 종료 시간까지 5분이 남아서 5분 동안 마저 질문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참여하신 분들 아까 260명에서 지금 60분 정도가 도저히 머리가 아프셔갖고 먼저 나가시고 200분 정도 남아 계신데요. 그래도 끝까지 남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작년부터 이런 온라인 세미나를 한 10여 차례 했었는데 오늘 내용이 제일 사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사실 어려웠고 전문적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참 한 번에 다 알기는 어려운 것 같고 계속해서 좀 공부가 필요하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참 그 세 분의 우리 자문위원께서 수고해 주셨는데 세 분의 자문위원께서 너무 잘했다, 이렇게 수고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손들기를 통해서 한번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들기를 누르면은 손들기 누르는 숫자가 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다 같이 한 번씩 또 한 말씀 하시고 하면 좋은데 아마 웨비나 세팅이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발언 기회를 제가 못 드리고 대신 손들기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호응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이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또 다양한 주제로 앞으로도 이렇게 세미나를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면 상당히 그런 앞으로 행사 준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사실은 오늘 아까 전체 등록이 440분 정도, 실제 참여하신 분들이 260분 정도 되셨는데 이런 온라인 세미나 치고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신 겁니다. 다른 세미나에서는 보통 그렇게 인원이 많이 들어오기 어렵고요.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걸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면 좋을지 그런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고요. 오늘 세미나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식품이나 화장품을 수입하고 싶은데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런 내용 문의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게시판 오늘 발표 자료 올려드린 그 게시판 링크가 있는데요. 그 게시판 목록을 보시면은 지나간 온라인 세미나들 영상 자료와 발표 자료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부터 우리 이제 코로나19 이후부터는 오프라인 세미나를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 세미나를 하면서 오히려 영상 자료를 이렇게 많이 올려놔서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이커머스라든가 또 지재권, 또 지난달에는 미국 조달시장 관련된 조달시장 진출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올렸었고요. 지난해에는 FTA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식품 그런 수출 관련된 세미나도 했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직도 답변이 안 된 질문이 10건이 있는데 아마 요거는 좀 계속 지금 질문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다는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말씀을 우리 김진정 한미관세무역연구 포럼 회장님께서 하시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200여 분까지 끝까지 남으셔가지고 강의 들을 수 있고, 또 손도 아까 80여 분이 이렇게 손들어 주셔가지고 아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LA 총영사관이 어떤 지식 플랫폼을 만들어 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한 1년 동안. 그래서 아주 참 좋은 이렇게 선례를 남긴 것 같고, 팬데믹이 좀 끝나면은 그냥 대면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팬데믹이 끝나도 온라인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걸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대면을 하면 한국에서 참석을 못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한국에 있는 그 업체들이 실제로 참석해서 아까 뭐 이런 아까 질문을 보니까 질문이 뭐 푸드에 관련된 것도 거의 한 30몇 건을 한 것 같은데, 그 질문 내용들이 굉장히 이 좋은 질문들이 참 많으셔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들을 팬데믹 이후에도 가끔씩 온라인으로 좀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행사님께.
그리고 네, 아무튼 우리 강사님들 수고해 주셨고요. 특별히 우리 또 한만울 지사장님과 박지혜 과장님 아주 감사드리고 우리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세미나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LA 현지의 최고 전문가분들의 직접적인 그런 강의를 들으실 수 있게 저희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 지금 딱 7시 정각인데 정확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에 계신 분들은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